김현정의 뉴스 쇼.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베이징행 특별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향한 북측 인사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야말로 극비리에 진행된 깜짝 방문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방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을 거고요. 중국은 자신들도 이 급변 상황 속에 적극 개입하고 싶던 차에 기회를 잡은 거죠. 올봄의 외교전 예상보다 더 고차원 방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국과 당장 풀어야 하는 건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뿌연 하늘이 걷히기도 전에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모래, 황사까지 날아온다죠.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8,400건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잠시 후에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분이세요.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부터 연결을 해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이게 북한과 중국 봐야죠. 네, 세기의 단판에 선수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1호 열차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김정은일 수도 있고 김여정일 수도 있고 뭐 이랬는데 김정은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까? 아직 북한과 중국 어느 곳도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정보당국 관계자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방중을 사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허를 찌르면서 중국을 찾은 김정은, 그 김정은은 그제 밤에 국빈 숙소인 야오이타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의 벤처타운 중관춘을 들른 뒤에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측 인사와 회동했다는 게 지금까지 파악된 동선이죠. 현재 열차는 다시 북한을 향해서 베이징을 떠난 상태입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갔다면 당연히 주석을 만났을 거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중 정상회담이 한 발 먼저 이루어진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차이나 패싱 우려도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이 선수를 친 모습이죠.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균형자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됐고요. 또 북한으로서는 변수가 많은 지형 변화를 앞두고 우군과의 관계를 다지는 그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좀 소원했잖아요. 맞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예.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이게 관건인데 이 부분은 좀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일단 북한 중국 사이의 그 상황들 체크를 해보고 또 속보가 들어온 대로 더 전해드리기로 하죠. 다음 포인트는요. 네, 구속 갈림길에선 안희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한번 미뤄졌었는데 오늘 다시 열립니까? 네,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가 그제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불출석하면서 미뤄졌죠. 하지만 피의자 없는 영장심사에 법원이 난색을 포하면서 일정을 다시 잡았고요. 오늘은 안 전 지사가 직접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비서 성폭행 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한 차례 미뤄진 이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 오늘 다시 시도됩니다. 예, 가서 이제 검찰이 설득을 해보겠다는 건데 글쎄요, MB가 나설지 어떨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 들리는데 검찰로 소환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거는 서면이나 방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네요. 예, 마지막 포인트 뭡니까? 네, 경찰을 사랑합니다. 꼬리 내린 장제원입니다. 장제원 대변인 경찰을 향해서 미친 개, 광견병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사과했어요? 경찰 조직 차원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어젯밤에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걸 사과로 볼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 어떻게 썼길래요? 장 의원은 일선 경찰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는 경찰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논평은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을 명시한 것이다. 정치경찰들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이 경찰 조직 전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또 청취자 중에 경찰분들 계시면 의견 주십시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국을 뒤덮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2015년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상당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먼지 공포증, 이른바 더스트 포비아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중국에게는 미세먼지 책임 당신들에게도 있다. 예, 오늘 아침도 역시 수만 번 시원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주말부터 찾아온 최악의 미세먼지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불편을 넘어서 불안을 넘어서 공포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우리 내부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 노약자가 있는 가정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외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의 불안이 큰데요. 자체적으로 등교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학부모 한 분의 목소리 먼저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녀분이 몇 살인가요? 네, 이번에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8살이요. 아,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입학한 지 며칠 안 됐네요? 예,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결석시키셨어요? 네, 월요일 날 예. 결석을 시켰고요. 화요일은 등교를 시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등교를 시킬 예정입니다. 일단 월요일 하루 결석. 예. 근데 아픈 것도 아닌데 결석하면 무단 결석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그날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아침에 이제 창밖을 보니까 도저히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날 좀 무서울 정도였죠. 공포 영화처럼 월요일 아침. 예. 예. 근데 또 저희 아이는 또 비염이나 천식, 기관지염, 심하게 아프면 폐렴까지 돼서 입원을 한 적도 있고 해서 좀 엄마 아빠는 공기청정기가 있는 곳에서 있는데 아이는 어떤 장치도 없는 곳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게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자체 휴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월요일은 그랬는데 사실 어제도 미세먼지 만만치 않게 심했는데 어제는 보내셨어요? 어제도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또 신입생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선생님 눈치가 좀 보이니까 그래서 보내게 됐어요. 네. 어제 가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보냈다고 생활을 묘사합니까? 네, 마스크를 씌워 보냈거든요. 예. 잘 착용하고 있었느냐 했더니 잘 착용하고 있었고 총 30명 중에 평소에는 이렇게 심한 날 2-3명 끼고 있었대요. 예. 네, 어제는 아이 말로는 5명 넘게 끼고 있었다고. 아, 수업 시간에도 교실에서도? 예. 아마 그 아이들은 단단히 교육을 받고 온 모양이죠. 너 수업 시간에도 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집에서 아무래도 엄마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 같고요. 예. 또 지난주의 경우에 좀 안 좋은 날 있었을 때 저희 아이 그 마스크를 씌워 보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마스크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어제도 좀 걱정은 좀 됐었는데 어제는 그런 말씀을 다행히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실에 있어도 실내여도 공기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집보다? 미세먼지 개인 측정기를 가지신 분들께서 교실과 실외를 이렇게 측정해 보셨는데 공기청정기나 공조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실외와 실내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하긴 학교는 그 1층에 현관문 주로 열려 있고 거기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 오늘 공기 나쁘니까 쉬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자 이러진 않으니까. 그렇죠. 또 30명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먼지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예. 자, 아이들이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학교인데 학교 상황도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아이들은 이제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그렇다고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없앨 수 있는 뾰족한 대책도 안 보이고 부모님들 모이면 무슨 얘기하세요 정말? 정말 공기질 때문에 아이를 맘 놓고 편히 학교에 못 보내는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의 영향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정말 확연히 바뀌는 거를 정말 매일매일 느끼니까 중국의 영향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 얼마 전에 그 폭죽놀이 했던 그 성분이
저희 한반도로 넘어왔다는 그 기사를 접했고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도 있죠. 예, 여러 가지로 중국 발임이 증명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중국에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책도 세우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뭘 좀 해야겠다 생각하세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선진국처럼 휴교령을 내리는 게 맞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는 게 맞고요. 또 교실 면적에 준한 공기청정기 설치가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현재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라도 좀 놔주세요. 그러네요. 그게 가장 간절한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어머님들의 얘기는 거의 절규처럼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층 아이들의 상황을 먼저 짚어봤습니다. 학부모님의 얘기 들어봤고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언급합니다만 이게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것도 아는데 막을 방법,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제일 답답한 노릇이죠. 지난 4월에는요. 일부 시민들이 모여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 소송 어떻게 됐는지 이 소송을 주도하는 분 연결을 해보죠. 우리나라 환경 분야의 권위자시죠.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연결합니다. 최열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도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네, 요즘엔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마스크 없이는 지금 다닐 수 없을 정도 상황인데. 네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신 거예요. 이거 몇 명이나 참여한 겁니까? 91명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소송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선 그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정부니까요.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세 차례에 걸쳐서 공판을 하고 선거는 내년 1월 25일 날 한다 그러고요. 중국은 아직도 그 송달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게 진행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게 그 환경부에서는 이제 답변이 왔어요. 저희들이 그 소송한 것에 대해서 무슨 답변이 왔냐면은 정부는 위반한 게 없다.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송을 기각해달라. 그런 게 벌써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다가는 아예 서류조차도 보내질 못했고 중국 정부가 받아보질 못했고 그렇죠. 답변은 고사하고 우리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탓은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원고 아닙니까? 원고는 손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정화기를 산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마스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생각보다 비싸요, 그거. 그럼요. 지금 1,000원 이상인데요. 그것도 다 쓴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은 내일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특히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더 속상해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미세먼지가 온전히 우리 탓만이 아니라 중국 탓도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해에다가 중국 공해가 겹쳐지면서 이 지경이 된 건데 그러니까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치열하게 논의해도 모자를 판에 우리 외교부가 지난해 중국에 항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미세먼지가 중국 거라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최열 이사장님? 지금 증거는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 1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폭죽 실험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칼륨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평상시보다 우리나라의 2배가 늘어나고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또 미국의 비행기로 해서 측정한 것도 있고요. 맞아요. 나사가 한 게 있어요. 나사하고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있죠. 공동으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이게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오는 건 확실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계절이나 바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최고 7, 80%도 오고 어떨 때는 또 적게 오는데요. 저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국은 중국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또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국민한테 알려야지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를 못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못 내니까 그걸로 인해서 확실한 피해 상황도 아직 잘 안 나와 있고요. 그게 안 나오니까 결국은 대책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또 중국도 같이 노력을 해서 오염물질 총량을 줄여나가자. 바람이 공기가 국경이 없는데 이것을 국경으로 나누는 생각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 생각도 그거예요. 하늘에는 벽이 없고 너희 공기 우리 공기 따로 없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 거라는 증거를 내놔라 뭐 이런 유치한 소리를 할 게 아니라 한중일이 다 머리에 맞대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도 어쨌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석탄 발전소도 폐쇄하고 뭐 예를 학교에서 석탄 떼는 것도 폐쇄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천진 같은 경우에는 16,000대의 시내 버스를 전부 다 전기 버스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대로 노력을 해서 중국에다 항의할 건 항의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15만 명이 이제 중국 정부에 왜 항의를 안 하냐 그러는데 정부가 항의를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항의를 하고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게 해서 그러면 같이 감축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뭐 정상이 무슨 노력을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한 내용은 국내에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오리발 내미는 거 정말 쏙 들어가게 확실하게 증거를 찾아서 원인 조사해서 중국에다가 항의하고 요구하고 머리 맞대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오염 총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최열희 사장님도 많이 힘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맞벌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휴교령이 정말 미세먼지 월요일처럼 심각한 날 내려진다 하면은 아이는 어디로 갑니까? 저는 이제 그 장모님한테 연락을 드릴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처럼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한다는 또 대안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음은 또 굉장히 보내면서도 아플 마음 것 아프겠죠. 같고 그래서 이 휴교령이 간단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대안도 없고 그럼 공기청정기 놔주십시오. 아까 그 부모님 말씀하셨죠. 그런 생각 다양한 분들이 지금 얘기를 주시는데 또 학교 선생님 한 분은 필터 값이 너무 비싸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는 그게 안 된다 또 이런 말씀도 주시고 논의 좀 해봐야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돈이네요. 아니에요. 참 중국은 또 왜 이러는지 답답한데 오늘 행간도 중국과 관련된 얘기예요. 네, 지금 중국행 북한 열차 한 대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철통 보안 속에 북한에서 출발한 열차가 중국 단둥을 거쳐서 베이징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직후부터 베이징 시내 전체가 엄청난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방중 인사가 누군지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열차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란 보도가 사실상 나오고 있고 확인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한 99% 맞다라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인데 공식 확인은 안 된 거예요. 사실. 네, 아직 공식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으로는 어느 쪽에서도. 북측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는 철저하게 항구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면서 말을 반복하다가 언론 접촉까지 지금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내가 이런 보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신 동향에 대해 파악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약간 좀 여운이 남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공식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열차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아마 그 인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인사가 도착하고 나면 안전하게 도착하고 나면 북한에서 발표를 할 것 같죠. 아 그렇죠. 예. 지금 보안상 이러는 가능성이 크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고양이 발에 단 방울이다입니다. 고양이. 네, 고양이 움직일 때 정말 조용조용하게 움직이잖아요. 조용히 조심. 그 고양이 발에다가 방울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나죠. 딸랑딸랑. 어디로 갔는지 다 알죠. 예.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뭐 극비리에 방중했다. 극도의 보안 속에 뭐 가림막 설치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베이징 시내 전면 통제. 네. 근데 방울을 단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다 보여요. 그러게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최고위급 인사, 정상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했다는 거는 그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건데요. 이 북한에서 조그마한 자동차 한 대가 간 것도 아니고 큰 열차 한 대가 움직였어요. 특별 열차가. 예. 거기다가 열차에 0002호 이렇게 딱 써져 있고요. 예.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했을 때처럼 똑같은 색깔의 초록색에 노란색 줄무늬까지 있는 그런 열차가 움직였어요. 그럼 극비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표시가 다 났다? 그렇죠. 마치 방울 단 것처럼? 다 티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왜 숨기면 숨길수록 더 궁금하잖아요. 극비리에 갔다 그러는데 다 포착되게 극비리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행간을 북중 관계를 과시하는 최고의 정치 이벤트예요. 그동안에 북중 관계 삐걱삐걱했는데요.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그러면 나 중국 간다. 우리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 전 세계에 있는데 언론에다가 다 얘기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더 궁금하게 해서 더 주목을 끄는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닌가. 네. 얘기 되네요. 첫 번째 행간.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2000년 한반도의 봄이 떠오른다입니다. 2000년이요? 네. 6.13? 이번에 이제 특별열차 가는 거 보면서요. 2000년이 딱 떠올랐습니다.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기 편으로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뭐 악수를 딱 나눴잖아요. 그 장면 떠오르죠. 저도 그때 프레스센터에 있었습니다. 예. 취재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보다 보름 전에 5월 29일 김정일 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극비리에 특별 열차를 이용해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때도. 예. 그리고 장점인 주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도. 당시도 북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번하고 비교하면 너무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 위원장은 중국을 만났는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중 관계 개선 없는 남북 정상회담 없다. 북중 관계 개선 없는 북미 정상회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요. 우리가 한미 관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끈끈한 관계예요. 거기도 같이 전쟁 치렀던 나라거든요. 예. 중국이라고 하는 뒷배를 그냥 버려두고 미국 정상하고 만난다? 이 남쪽 정상하고 만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이나 패싱을 북한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요. 지금 소원한 이 관계 이대로 두고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움직일 수 없을 거다. 확실한 동지, 우군과 함께 움직여야 될 거다는 필요성. 제일 큰 동지가 있고 형님이 있는데 그 사람 내버려두고 딴 사람 만나러 가면 되겠어요. 그러네요. 불안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거다. 네, 그럼요. 그러네요. 또 중국 측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 끼어들어야 되는 거고. 네. 이래저래 서로 간에 윈윈. 예, 이익이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을 더 자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입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요. 아베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줄줄이.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까지 한꺼번에 다 만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어허. 왜냐하면 과거 북핵 문제는요. 육자회담 틀에서 해결했어요. 외교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적인 문제 합의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서로 간에 단계적으로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육자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 너무 나간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공중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상들 간에. 예. 그 정상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이벤트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1부는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2부로 가 있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이 3월 28일
다음 주면 4월 3일이네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올해로 딱 70주년을 맞습니다. 제주도가요, 이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하나는 공휴일이다, 이런 건데요. 중앙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답니다. 이거 소송까지 가게 생긴 마당인데,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해서 이 4.3 공휴일 얘기,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거취에 대한 얘기 함께 짚어보죠.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일베 사이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청와대에서도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요. 정말 폐쇄할 수 있는 건지,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건지 오늘 재판정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오늘도 미세먼지에 하늘은 좀 뿌였습니다만 그래도 봄은 봄이죠. 여러분들께 봄 기운을 어떻게든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던 차에 소설가 한승원 씨가 봄 에세이집을 냈네요. 예, 그 딸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의 후보에 또 올랐죠. 겸사겸사 한승원 작가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4.3 제주 희생자 추념일. 제주도가요, 4.3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건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해서요, 이 4.3 공휴일 얘기도 좀 듣고요. 또 최근의 정치 현안도 짚어보죠.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주도민만 4월 3일만 쉰다, 이런 건가요? 제주도민 전체도 아니고요. 예. 제주도청과 도의회 공무원들에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들에만? 네. 민간에 적용이 되면 당장 뭐 휴일 수당이라든지 그 법적인 어떤 기간이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처음부터 상징적인 의미를 중시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하나는 그냥 공무원들만 쉬는 정도라면은 공휴일의 의미가 뭐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그 정도의 공휴일이라면 또 정부가 뭐 그렇게까지 반대하나, 두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그 민간인들에게 적용이 되면 법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줄이려고 한 거고요. 예. 저희가 놀려고 하는 게 중점이 아니라 4.3 추념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써서 예. 모두가 추념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예. 쉬자는 의미가 아니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공휴일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일단 공무원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됐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걸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한 거는, 이거는 한 번도 없는 일인데다가 법률을 쭉 뒤져봐도 근거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난감하다. 이게 뭐 싫다는 게 아니라 난감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부도 그 취지에는 뭐 공감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공휴일에 대해서는 법으로만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정부의 난감한 입장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외국의 경우에,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지방 공휴일이 지정이 됐거든요. 이런 게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야 저희들이 왜 뭐 그런 부분을 부정하겠습니까만은 예. 이 부분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지방 공휴일의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 4.3의 경우에는 예. 유족만 68만 인구 중에 6만 명이 유족이고요. 예. 그 제주도민들 중에 4.3과 관계에 맺어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유족만 10분의 1이에요, 전체 인구에? 예, 6만 명입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4.3은 저희가 하루 놀자라는 게 아니고 제주를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면 가족의 가장 큰 대사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 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게 정부의 얘기인데, 지금 제주도의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근거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걸 소송으로 막겠다라고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 조례가 법에 위반된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대법원에 제소해서 법적인 이 통일성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을 때는 정부의 제소 명령 때문에 저희가 제의 요구를 했거든요. 의회에다가. 근데 의회가 만장일치로 또 의결을 했고 제주도민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지레 이 부분을 포기할 게 아니라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이게 뭐 사법적으로 된다면 그다음에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입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일본의 오키나와 경우에도 2차 대전 당시에 희생 기념일이 있었거든요. 지방 공휴일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10년 넘게 계속 부정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것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줬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사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은 소송에 이길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대법원의 판단인데요. 뭐 현재 법을 소극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게 위법하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근데 뭐 법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대의 정신 또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는 지방 공휴일이 제정이 돼야 되는 그 논거랑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되면. 알겠습니다. 4.3 공휴일 관련된 이슈 하나. 제주도가 요즘 사안이 많아요, 원지사님. 하나는 또 뭐냐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SNS로 영상 메시지를 띄우셨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제주도에서 열어달라 이런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미국 측에서 답이 왔습니까? 우선 그 미국 대사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들었고요. 이미 그 전달이 됐는데 즉답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회담이고 다음 또 이 회담 자체가 장소 이전에 시기라든지 의제라든지 이런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조율 내지는 밀고 당기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를 제안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왜 제주인가요? 제주가 평화의 섬이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평화의 섬이고요. 역사적으로는 동서냉전의 해빙의 상징이었던 한소, 그러니까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바로 제주에서 열리면서 동서냉전이 녹아갔죠. 그리고 올해가 4.3 70주년이에요. 4.3이라는 게 결국 미군정 당시에 남북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이것은 곧바로 6.25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 70여 년의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제주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4.3을 올해 화해와 상생으로 저희들이 기념하고 있는데 북미 회담이 제주에서 열리면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역사의 무대로 잘 어울리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일 뿐만 아니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제적인 회의 경험이 많아서 김정은도 경호가 걱정이고 트럼프도 경호가 걱정일 텐데 완벽한 경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많네요. 한 4가지나 돼요. 근데 지금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안보 쇼하는 거다. 북한이 궁지에 몰려서 안보 쇼하는 건데 여기에 뭐 우리한테로 와라는 둥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세요. 그건 견해가 다릅니다. 만약 열리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 한반도의 평화, 남북 화해를 위해서 가장 좋은 효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로 와서 회담하십시오라고 지금 홍보대사 역할 해주셨어요. 원희룡 제주지사. 개인적인 거치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원 지사님. 지금 소속이 바른미래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면담하자 이렇게 요청했는데 거절하셨다는 보도를 제가 어제 봤어요. 그거는 또 오보고요. 오보예요? 그 지난주에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저한테 연락이 개인적으로도 오셨더라고요. 안철수 위원장한테? 네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있고 안철수 위원장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로 일정이나 이런 게 조율이 사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계속 언제 어떤 모양으로 볼지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한 게 아니라 조율 좀. 거절을 하겠습니까? 왜 거절? 아니 다른 당 사람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만나는데 어쨌거나 제가 소속한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신데 제가 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인연도 있고요. 그래서
예, 대신 이게 무슨 공개적으로 행사하듯이 만나는 것은 적절한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조율 중이고요. 그렇군요. 만나시는 거군요. 그럼요. 자,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쨌거나 그러셨어요. 어쨌거나. 다른 당도 만나는데 어쨌거나 우리 당인데 왜 못 만납니까? 그럼요. 그 안에는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냥 제가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당 활동 참여하지 않으신 지 꽤 되셨어요. 탈당이냐 아니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 맞죠? 왜냐하면 합당의 시기나 방식 그리고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우리 안철수 대표한테 개진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원래 소속했던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라든가 이렇게 개진을 했는데 일단은 그게 제대로 반영은 못된 상태예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이야. 제가 새누리당 탈당하면서 함께 만든 당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겠지만 국민의당하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고민이 아직 매듭지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안 간다는 거는 현재로서 확실합니까? 네, 안 갑니다. 현재로서는 100%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아니다. 그럼 바른미래당 지금 정신 못 차렸잖아요. 정신 못 차렸습니까? 보시기에? 정신 한참 못 차렸습니다. 한참 못 차렸습니까? 아니 왜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도 인재 영입도 나서고 이래저래 뛰고 있는 장제원 대변인도 지금 강한 야당 얘기하시는데 아니라고 보세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아니다. 네. 그럼 거기는 안 간다.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 잔류냐 탈당이냐 이걸 놓고 지금 고민 중이신 건데 결정을 오래 끄실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이. 그럼요. 예. 꽃도 한철인데. 근데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 있지 않다라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대신 구체적으로 결론이 O냐 X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시해서 계속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문제 제기도 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셨던 부분은 뭔가요? 우선 지방선거에는 2등이 없는 거거든요. 야당의 건강한 견제 역량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야당의 연대라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 운영의 견제축으로서 야당 연대는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기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한 채로 누가 한국당과 이 바른정당 국민의당 사이에 상대방을 3등으로 밀어내고 2등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결과도 안 좋을 거고 기본적으로 접근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울타리 속에서 갇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럼 저는 지금 최종 결정은 아직 못 내렸다고 말씀하시지만 마음의 결심은 어느 정도 서신 것 같은데요. 정치가 저 홀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우리 동지들, 보좌진들 함께하는 분들하고 그 의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아져 가고 있는 한 7, 80% 모아져 가고 있는 그쪽은 탈당 쪽입니까? 그것은 결정이 돼야 제가 소상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해석한 게 맞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쪽인지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한 7, 80% 마음이 결정되신 건 맞고 그렇죠?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충분히 고민을 해서 신중하고 무게 있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노선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우선 이 4.3 70주년은 치러놓고 날을 잡더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4.3 그럼 4월 중순쯤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이 돼서 판결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오늘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민망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최고 방송 CBS 누가 와서 듣나요? 새벽에 정자가 눈 비비고 일어나 뉴스 들으러 왔다가 수락관 들러가지요. 와. 아니 이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거. 저는 소개하지 마세요. 상당히 지금 손발은 오그라드는데. 네, 많이 힘드네요. 많이 힘들어요. 민망해요. 노력상을 네. 제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야, 이거를 사실 제가 노상국님이 수락관 노상국님이 이 인사말 준비 때문에 그러니까 원고 준비가 아니라 인사말 준비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소문은 들었거든요. 스트레스는 아니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급기야는 이런 무리수까지. 그러니까요. 무리했나요? 이럴 수가. 생각도 못했네요. 이거는. 괜찮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런. 4522님 노변짱, 서경님, 노상국님 크크크크 최고입니다. 윤현정님. 고맙습니다. 예, 괜찮은 반응들. 고생하셨어요. 노력상 확실하게 드리고요. 백마당 선생님은 이쯤 되면은 인사를. 네, 그냥 전 인사만 할게요.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어떤 분이 자꾸 노상공 백마당세 이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어원이냐. 그날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 노상국님이 수락관에 상 차리듯이 아침상 차리듯이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상공이라고.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수요일엔 라디오 재판장이 간다잖아요. 정말 이런 중의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중의적인 거. 하여튼 그래서 노상국 백마당에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 하여튼 저는 본의 아니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웃고 가는 거죠 뭐. 예, 심각한 뉴스들 많은 사이에서 두 분 고생하셨고요. 지금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갑자기 정봉주 이름이 떠서 정봉준 전 의원한테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고 봤더니 SBS에서 단독 보도를 했군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과 프레시안이 보도한 A 여성 사이에 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1년 12월 23일 저녁 6시쯤 정봉주 전 의원이 그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다. 자신의 카드를 6시쯤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그 프레시안과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저희도 다 확인해봤습니다만 고소 취하가 사실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는 거는 그러면 호텔에 간 사실이 인정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사실상 그런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이 진실 공방이 이제 호텔을 갔느냐 안 갔느냐 몇 시에 갔느냐 뭐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당초에는 그 민국파 씨의 증언으로 대략 1시에서 2시 사이가 뭐 그 호텔에 들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정봉주 의원이 사진 780장 있다. 그리고 또 뭐 언론을 통해서 뭐 공개를 해서 이제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피해 여성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때 당시에 사진을 또 확인해 보니 증거들을 여태 찾았는데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셀카를 찍은 사진과 그게 5시 5분, 5시 37분입니다. 호텔에서 셀카를 찍고 위치 기반 서비스에 기록이 돼 있는 그거를 증거로 낸 거죠. 그래서 누굴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중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는. 그 여성은 사진이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한 번도 말한 적이 내 입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확실히 기억나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증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5시 몇 분 경에 거기서 호텔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 사진과 그 당시에 그 기록, 기다리는 중 시간 기록이 있다라는 거를 내놨고 5시 37분에 기다리는 중 뭐 그 관련돼 있었으면 정봉주 의원이 지금 카드 사용 내용이 그 오후 6시라면 6시래요. 시간이 딱 맞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오늘 입장 발표를 할 거라는 지금 보도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건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봉주 전 의원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언론사를 고소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제가 듣기로 이제 뭐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왔다. 신용카드. 이렇다고 하면 본인이 자기 카드 사용한 것을 자기가 전혀 모르고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일부러 한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저쪽에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선.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피고소인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언론사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를 했는데 그 본인이 본인 카드 사용을 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가 이제 쟁점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형국이 바뀐다면 고소 취소했다고 해서 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뭐 전혀 지금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는 수사대로 가더라도 일단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서 인지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경찰에서 고소가 안 들어와도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 고소를 거예요? 이미 했기 때문에 정봉주 취하를 의원이 했더라도 형사 사건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카드 사용 내역을 지금까지 못 찾았다가 이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 카드 사용 내역이 까맣게 나왔다. 이거는 생각 못했다가 그러면 이제 무고죄가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인지 지금 찾아보니 그때 카드 내역이 나와서 취하한 건지 이제 그게 쟁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소를 취하했고 호텔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나왔다. 오늘 입장 발표할 거라는 보도도 있고 이거는 약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전해드리고요. 새로운 소식.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우리가 할 내용도 상당히 핫한 내용입니다. 정말 뜨거운 내용이어서 이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주제부터 외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요. 혐오 조장 사이트 일간베스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른바 일베. 일베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폐쇄해야 한다. 아니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유지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 얘기 백 변호사님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갔다면서 20만 명 넘었다면서요. 23만 명입니다. 벌써요? 국민청원에 23만 명인데요. 청와대에서 20만 명이 넘으면 이제 직접 답변을 내놓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간 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문제인데 뭐 이건 사실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청와대가 폐쇄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국민청원으로 이렇게 올라온 이상 청와대가 일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일정한 답변을 하게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룰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답변 내놨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거다.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런 사실 원론적인 그건 답변이라고 하긴 뭐한데 원론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은 불법성 여부를 이제 다른 기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이 상황입니다. 아니 뭐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또 일부는 일베가 도대체 뭐길래 폐쇄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일베 사이트가 뭔지 간략하게 노 변호사님. 일베라고 하는 건데 일간 베스트 게시물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그날 이제 하루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게시물 중에서 뭐 자기네들이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실질적으로는 유머 사이트예요.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머 사이트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성인 인증이 필요 없고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상하게도 이제 극우적인 행동을 하면서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유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컨대 예전에 뭐 일베 회원이 옛날에 이대에서 뭐 이건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양년 위안부 팔아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피켓 시위한 것도 사실은 있었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네네. 2013년 또 9월 달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사실은 목욕탕에서 자살을 하셨는데 자살하신 걸 보고서 그 손자가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자살 인증샷. 그래서 이제 자살 폐륜이네요. 네, 완전 폐륜이라고 사실 볼 수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더 제가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건 2012년 11월 달에 성기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1분 뒤 삭제, 노포 고자 인증 이런 식의 내용이긴 했는데 이거 그냥 방송에 내도 될지 모를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살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만 방송 다 부적합한 그렇습니다. 용어들을 써야 할 만큼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바로 여러분 일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일단 부적절한 표현이 많다라는 거는 뭐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심지어 제 욕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냥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개개 표현이 잘못된 거는 당연히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예.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거는 사실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너무 심하다. 저는 사이트 폐쇄로 가는 거는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트 전면 폐쇄까지는 법적으로 무리다. 백 변호사님, 백변 뭐 무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또 제가 공격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떨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베 이름이만 올라가실 수도 노상국님. 네, 근데 어쨌든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모욕 같은 거 막 있잖아요. 홍어 말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식의 표현의 자유는 사실은 존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될 것이 있고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폐쇄에서 저는 좀 약간 찬성입니다. 개개의 글, 개별 글들 만 삭제하고 처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닫아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폐쇄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꼭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정확하게 두 변호사께 역할을 저희가 정해드린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하셔라. 준비하셔라. 이렇게 해서요. 소신과 안 맞아도 다 연구를 해오신 거라는 점. 항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한 10분 동안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논의를 해보죠. 먼저 백 변호사님. 아니 지금 저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의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네. 열어놓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글들이 이런 글이라면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그 일베 사이트의 글들을 보면 이런 것과 상관없는 무관한 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정치 성향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그냥 그 안에서도 또 굉장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사이트 폐쇄까지 가는 경우는 설립 목적이 좀 이상한 경우예요. 설립 목적이 그래서 음란물을 게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 옛날에 뭐 소라넷이나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폐쇄가 되죠. 근데 이거는 설립 목적 자체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들을 올리라고 설립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이트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잘못된 표현은 당연히 응당 이거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제가 예. 그 부분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거는 자칫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나중에. 만약에 이게 뭐 이런 무리가 있는 글들이 몇 개 올라오면 성향이 좀 안 맞는 단위로 저 사이트 폐쇄. 이 사이트도 폐쇄. 그게 가능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간 베스트 일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싫어하지만 이거를 쉽게 폐쇄해버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정치 성향이 안 맞는 사이트들을 폐쇄해야 되는 근거를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전 그래서 전체 폐쇄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진보냐 보수냐 그렇죠. 양쪽에서 극단적인 것들이 나오면 다 무조건 일단 폐쇄하고 보는 쪽으로 막 그렇죠. 서로 신고하고 이럴 수도 있다.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죠. 다양한 의견으로 그냥 두고 심한 것들만 처벌하자. 그렇죠. 노 변호사님. 근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이트의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폐쇄한다 이런 방침이 있어요. 70%가 넘으면 폐쇄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폐쇄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그 조국 그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현재 민정수석이지만 이분 역시 예전에 민정수석 되기 전에도 뭐 허위 사실 유포나 인종학살 부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처벌되는 표현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합헌적 제한은 가능하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경고나 삭제 조치가 먼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자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폐쇄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무조건적인 폐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당연히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 많이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유해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놔뒀잖아요. 그 사이트를. 근데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자율 정화를 하라고 지금까지 기회를 이렇게 줬는데도 안 된다면 그건 폐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방통위에서 그런 기준을 왜 세워놨겠습니까? 단계를 일단 거치긴 거쳐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70%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 기준 맞습니다. 맞는데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정도 수준이 70% 이상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따져봐야죠.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현실적으로 70%가 안 된다라고 대부분 이 일간 베스트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친 게시물들은
정말 빨리 이제 그 관리자가 삭제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예.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일단 좀 더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예. 대신에 이 관련자들을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 그게 아마 이 청취하신 분들 중에 이 일베를 혐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야 여긴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까 그것만 들어도 우리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이제 불법적인 표현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 좀 이건 합법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불편한 분들이 아니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이것 자체를 논의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일 청와대에서는 일베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서 예.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에서 불법 정보 비준과 해당 웹사이트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실태조사.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26일 날 SNS에다가 뭘 올렸느냐 하면 예.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 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포털 사이트 중에서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더니 이제 눈에 가시 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근데 예. 실질적으로 이 의원 나경원 의원의 말이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보는 건 뭐 이제 가치관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이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게시글이 과연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유해하냐 사회적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70% 기준에는 못 미친다 그랬거든요. 그건 확인은 안 됐던 거예요. 그건 이제부터 진상조사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70% 기준에 혹시 설사 안 되더라도 노 변호사님은 지금 그 질로 봤을 때 양이 아니라 질로 봤을 때 닫아야 된다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에 예. 차별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서 심의위에 삭제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2013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1위, 2016년 한 번만 2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많고 사회 해악을 너무 많이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퍼센트 70% 기준선을 좀 내려서라도 일베는 지금 닫아야 된다. 확인해봐야 되지만. 변호사님.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맞죠.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가. 아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도 많이 네. 감정적으로 생각을 맞아요. 하셔서 네. 이건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예. 그럼에도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이름 쳐보면 아마 거기서 굉장히 많은 욕들이 지금 여기서 겁니다. 제일 감정적일 분은 사실 백 변호사님. 네, 저는 심지어 확인해서 누군가가 캡처해서 보내서 고소라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뭘 가지고 뭐라 그래요 도대체? 저는 뭐 제가 말하는 것도 마음에 그곳에 있는 분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네, 다.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많아요. 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욱하실 만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 뭐 저도 이제 뭐 그거는 제가 문제 삼아서 그 개개별로 고소를 하는 거는 몰라도 저도 그 안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글들을 올리나.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냥 진짜 극우보수적인 얘기들 막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싫은 건 맞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제대로 정해놓고 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혐오의 기준을 그럼 어디로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자의적이 된다. 고무줄이 된다.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잠깐 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재판정하는데 웬 속보가 이렇게 많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맞다. 김정은 위원장이 맞다고 중국의 중앙TV가 확인을 했답니다. 예, 북한도 확인을 한 건가요? 북한서도? 예, 리설주가 동행했다네요. 예, 확인을 했고 리설주가 부인인 리설주도 동행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우리 99.9% 확신했던 건데 공식 확인이 됐네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재판정 의견 보겠습니다. 일베는 사회 악입니다. 이정희님, 이화진님, 중2 딸아이 엄마인데요.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 여성 혐오 발언들 남발해서 애들이 일베에서 배워가지고 쓴대요. 일베 폐쇄 찬성합니다. 반면에 5025님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지 획일화된 사회는 싫어요. 다양성 차원에서 그냥 두자. 이준호님 일베의 일탈행위 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이트 자체를 없애버리면 결국 비슷한 다른 사이트가 생길 뿐이다. 또 생길 거다.
결국은 자정 능력만이 정답이다. 이런 문자 오는데. 아니죠. 폐쇄를 하는 걸 보여주어야 그런 식의 표현이 안 올라오고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억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갑자기 백 변호사님이 저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칩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아니 지금 청취자 대부분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아니 그냥 우리는 감정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 앵커님은 약간 감정적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취자들도 그렇고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고 이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런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서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라도 폐쇄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시범 케이스가 근데 되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취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쇄하면 다르게 사이트를 또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버 해외로 돌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게 나올 거라면 그 안에서 자정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이트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성이 아주 강한 내용들이 정말 70% 넘을 정도가 되고 그런 사실들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폐쇄 여부를 논해야지 이걸 저는 죄송합니다. 감정적이라고 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건 일단 취소.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맞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이 감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일베 사이트를 없애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수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정말 저도 화나요. 화가 나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조금 더 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지금 백 변호사님이 열심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지만 청취자들의 의견은 오늘은 알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사실은 일베에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문제가 됐던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일베 폐쇄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선 지금 시점에서 이 일베라는 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93% 대 7%, 7대 93으로 일베 사이트는 폐쇄해야 된다 쪽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됐던 거니까요. 저는 상관은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요. 수락관 요정님 이성적이세요. 요정이 됐습니까?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세먼지가 아무리 뿌옇게 끼어도 봄은 봄입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저희 뉴스쇼와도 인연이 참 깊은 분이죠. 소설가 한승원 씨. 한승원 씨가 봄에 참 잘 어울리는 수필집을 들고 왔습니다.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 제목이 그래요. 참 봄스럽죠? 마침 딸 소설가 한강 씨의 멘부커상 노미네이트 소식도 있고 해서요. 더 반갑습니다. 만나보죠. 소설가 한승원 선생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고향 장흥에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남쪽은 봄꽃이 한창이죠? 매화가 활짝 피었어요. 복수초도 피었고, 예. 지금 수선화도 바야흐로 피고 있습니다. 매화가 활짝 피었어요. 봄이 그러니까 남쪽에는 벌써 완연히 찾아와 있는 건데 산문집 제목이 봄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 이게 무슨 의미로 다신 걸까요? 여기서 꽃을 꺾는다는 것은 인생살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을 꽃을 꺾는다, 달을 딴다, 별을 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뭔가를 성취한다, 이뤄낸다. 네,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꽃을 꺾어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다는 꽃을 꺾으러 나가고 달을 따로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늘 길을 잃었고 다시 또 방황하다가 성찰하고 나서 길을 찾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거듭 반복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는 그와 같은 많은 그 시행착오와 길찾기를 거듭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예.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아하.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군데군데서 찔끔찔끔 눈물도 나고 뭐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 산문집입니다, 여러분. 수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가 다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쓰셨어요. 뭐 다 여기서 읽어주실 수는 없지만 좀 우리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토막이 좀 있다면, 일화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산문집 맨 앞에 예. 작가의 말을 대신해서 내놓은 시가 한 편 있어요. 어허.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야, 사실은 제가요, 지금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첫 페이지 작가의 말을 딱 읽고 나서부터 찡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걸 들려드리도록 하죠. 좋습니다. 제목이 내가 늘 하늘을 보는 까닭은. 내가 늘 하늘을 보는 까닭은 내가 늘 하늘을 보는 까닭은 그 한복판에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새 아닌 새 한 마리가 거기 있어서입니다. 내가 늘 하늘을 보는 까닭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별, 그 별 하나가 거기 떠 있어서입니다. 내가 늘 하늘을 보는 까닭은 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 그 말 하나가 거기 있어서입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별 하나가 거기 떠 있어서 그렇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깊은 울림을 주는 작가의 말, 이렇게 시작하는 산문집. 그 중간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내내 서재 바람벽에 광기라는 표어를 붙여놓고 산다. 이거 왜 그러셨어요? 오래전에 우리 선인 유학자들이 미쳐야 미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미쳐야 미친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글 쓰는 사람은 글에 확 미쳐버려야 어떤 것을 이룩해낼 수 있다. 저는 소설 쓰기에 미치고 시 쓰기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 광기군요. 그러니까 뭐든지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성공하려면 정말 제대로 뭔가를 해보려면 미쳐야 된다. 모든 걸 올인해야 된다. 이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요즘 꽃 피는 시절이잖아요. 예. 요즘 매화나 개나리라든지 살구꽃이라든지 깡마른 나무가 꽃을 토해내거든요. 그 나무들은 맹추위 속에서, 엄동 속에서 봄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 듯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까 하고 지금 움츠려 있는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낸 산문집도요. 예. 저의 삶의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설가 한승원 씨, 산문집으로 돌아온 한승원 선생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선생님, 네네. 요즘은 소설가 한승원보다 한강 아버지로 더 유명한 거 아세요? 진즉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섭섭하진 않으세요? 조금 솔직히? 아이고 유쾌하고 아주 하늘 같고 산 같은 그런 효도를 받은, 바다 같은 그런 효도를 받은 느낌으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하늘 같고 바다 같고 산 같은 효도를 받은 느낌. 저는 허재 아들이 허재보다 더 농구를 잘한다. 차범근이보다 차두리가 더 축구를 잘한다. 예. 뭐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말하듯이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자식들이 훨씬 늘 잘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시대고 희망이 있는 시대라고 말할. 그러네요. 2년 전에 채식주의자가 멘부커상 타면서 저하고 인터뷰 그날 아침에 하셨어요. 한 선생님. 네. 근데 이번에 흰이라는 작품으로 또다시 멘부커상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들으셨을 테고 어떠셨어요? 엊그저께
뉴스를 듣고 예. 우리 강희한테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안 줄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한강 작가가 예,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기대하지 말라고 왜? 그러니까 한 번 줬는데 또 주겠느냐고.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 참 유쾌한 분입니다. 한승원 선생님 제가 인터뷰하다 보면 항상 진지하고 유쾌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아니 따님도 한강 작가는 워낙 인터뷰를 안 하는 분이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딸도 아버지랑 비슷합니까? 네, 그 숨어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저는 아주 좋습니다. 왜요? 그 작가는 예. 이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끼요? 그 바위에 피는 바위 이끼? 속에 그늘 속에서 사는 이끼 있잖아요. 예. 왜 이끼입니까? 이끼처럼 그 그늘 속에서 살아야만 더 향기롭게 파랗게 큽니다. 그 이끼가 햇볕에 노출되면 말라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작가한테는 이기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대바라질 대로 대바라졌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도 하시고 응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딸만큼은 우리 따님 한강 작가만큼은 촉촉하게 그늘 속에서 감수성 잃지 않고 작가로서 오롯이 지내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 가끔 어디서 강연에 개최하려고 하면서 저한테 다리 좀 놔달라고 강연에 좀 응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발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둬라. 또 이렇게 낳아주셨죠. 한승원 선생님은 낳아주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대바라집대로 대바졌으니까 더 숨길 것도 뭣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남아서 시 한 편 읽어주시고 좋은 이야기 덕담 한마디 해주시는 게 우리 청취자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또 그게 또 하나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한강 작가한테도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봄 꽃으로 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소설가 한승원 선생 산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나봤습니다. 예, 특급 열차를 타고 중국을 다녀온 북한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맞다고 북한이 확인을 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북한방송이죠.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비공식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부인인 리설주가 동행을 했고 최룡해, 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수행했다는 소식도 전했고요. 시진핑 주석에게 방북을 요청했고 시진핑이 수락했다는 내용까지 북한이 보도를 했군요. 참 빠르게 돌아가는 한반도입니다. 이 상황 우리가 주시해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